빗줄기가 파도처럼 차창을 때렸다. 강지연은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어두운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최신작인 더 갤러리 하우스의 완공을 축하하는 파티는 성공적이었지만 남편 백도연의 냉담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그녀의 성공이 빛날수록 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았다.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소모에서 벗어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급격한 내리막길과 함께 날카로운 커브가 나타났다. 익숙한 도로였기에 그녀는 여유롭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렸다. 하지만 페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쑥하고 끝까지 바렸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페달을 다시 밟아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차는 제어 불능 상태로 빗길 위를 미끄러지며 절벽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떠오르기 직전 그녀의 눈에 도로 반대편 전망대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백도현, 그녀의 남편. 그는 비를 맞으며 마치 한 편의 연극을 감상하듯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확인하는 순간 지연의 세상은 배신감과 함께 암흑 속으로 추락했다. 의식은 안개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조각배처럼 아득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거친 담요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강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 보는 낡고 얼룩진 천장이었다. 병원인 것 같았지만 그녀가 늘 이용하던 최고급 VIP 병실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낯선 사람의 것처럼 무겁고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한유라 씨 정신이 드세요. 낯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유라 그녀는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 했다. 나는 강지연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에서 나온 것은 힘없고 가느다란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혼란과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의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스물 남짓되어 보이는 앳되고 평범한 얼굴, 낯선 여자의 겁에 질린 눈동자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졌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끔찍하고 긴 악몽. 그녀가 현실을 부정하며 세면대를 붙잡고 있을 때 병실 복도에 있는 TV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재 건축가 강지연 대표가. 그녀는 홀린 듯이 TV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지난밤 발생한 비극적인 교통사고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곧 그녀의 장례식장 실시간 중계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수많은 조화와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 그 화려하고 거대한 장례식의 중심에 상주가 된 백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붙어서 그의 팔을 부축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윤세라, 지연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그녀가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회사의 동료. 그녀 역시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남편, 그리고 그런 그를 위로하는 헌신적인 친구.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유라의 몸속에 갇힌 강지연은 스크린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 위선적인 악마들. 그녀는 그들의 연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슬픔에 잠긴 것이 아니라 축배를 들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으로 얻게 될 부와 명예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는 그녀의 죽음마저 이용하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잠시 조문객이 없는 틈을 타 백도연이 윤세라의 손을 몰래 아주 짧게 꽉 쥐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성공을 자축하는 공범들만의 은밀한 신호였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혼란과 슬픔이 단 하나의 감정으로 응축되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분노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복수. 오직 복수뿐이었다. 그녀는 낯선 타인의 몸으로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자가 되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고 맹세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흐릿한 꿈처럼 지나갔다. 강지연은 한유라라는 낯선 이름에 익숙해져야 했고 완전히 다른 타인의 몸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는 그녀에게 한유라의 유품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달아빠진 지갑과 아르바이트생의 명찰, 그리고 병원비 독촉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한유라라는 20살 여대생이 세상에 남긴 삶의 전부였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했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또 다른 형벌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주소지에 적힌 대로 한유라의 집을 찾아갔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옥탑방.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가 살았던 세상과 지금 그녀가 선 세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잔인한 대비였다. 강지연은 그곳에서 한유라의 짧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지병과 가난에 쓰러져간 한 젊은 영혼의 고통스러운 기록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 몸의 원래 주인에게 미안함과 연민을 느꼈다. 며칠 동안 지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끊임없이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뉴스에서는 연일 그녀의 죽음과 그 비극을 딛고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백도연과 윤세라의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떠들어댔다. 그들은 지연의 죽음을 자신들의 성공 신화를 위한 가장 극적인 배경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분노가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몇 푼의 돈을 챙겨 PC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고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추락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백도연은 그녀가 죽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그녀의 뒤를 이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윤세라는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그의 옆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었던. 그녀는 싼 옷과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버스를 타고 그녀가 세운 회사 지연 아키텍츠의 건물 앞으로 갔다. 눈부신 유리 외벽의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잠시 후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섰고 백도연이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가려진 남편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화려한 옷차림의 윤세라가 내렸다. 두 사람은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가 자신들의 것이었다는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는 지연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PC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복수심을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회사의 최신 분기 보고서를 찾아냈다.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숫자들의 나열이었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했던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다. 그녀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야심작 프로젝트 솔라리스가 그들의 이름으로 공식 발표되어 있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배정된 막대한 예산이 그녀가 알지 못하는 신생 자회사를 통해 집행되고 있었다. 전형적인 자금 횡령 수법이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의 계획은 그녀가 죽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그녀의 핵심 프로젝트를 가로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을 뿐이다. 어두운 PC방 앞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슬픔과 혼란이 사라지고 오직 냉철한 분석가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망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브라우저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첫 번째 사냥터는 정해졌다. 바로 그녀의 심장이었던 지연 아키텍츠였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강지연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깃든 곳, 바로 그녀가 설립한 건축회사 지연 아키텍츠였다. 그녀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였다. 그녀는 한유라의 삶을 이용하기로 했다. 한유라는 명문대 건축학과를 다니다가 지병으로 휴학한 상태였다. 지연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이용해 밤을 새워가며 한유라의 이름으로 된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녀의 과거 화려한 경력을 흉내낼 수는 없었지만 신입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완벽한 설계는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신입 인턴 채용 공고에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넣었다. 면접날 그녀는 몇 달 만에 자신의 회사 로비에 다시 발을 들였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다. 면접관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녀가 직접 뽑았던 디자인팀의 팀장이었다. 그는 한유라의 포트폴리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지연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신입의 패기와 천재의 통찰력을 절묘하게 섞어가며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재능은 몸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면접실의 문이 열리고 윤세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그녀는 거만한 표정으로 지원자들을 훑어보다가 지연의 앞에서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주 미세한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다.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뽑고 아니면 말아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지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행히도 그녀의 재능은 윤세라의 오만함을 이겼다. 그녀는 합격했다. 인턴으로서의 첫날은 굴욕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선배들의 잔심부름을 해야 했다. 한때 회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녀는 이제 가장 말단의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의 공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오직 백도현과 윤세라에 대한 노골적인 아첨과 보이지 않는 감시만이 가득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아카이빙하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다른 인턴들이 기피하는 지루한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역작들을 다시 마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설계도면
앞에서 그녀는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건물의 핵심 구조물에 사용하기로 했던 최고급 신소재가 훨씬 저렴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자재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설계 변경 안에 찍힌 최종 승인자의 서명이었다. 윤세라. 그리고 그 날짜는 강지연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건물의 안전을 무시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지만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여 해당 파일들을 몰래 복사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작업을 하던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백도연과 윤세라가 사무실로 들어온 것이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노골적인 애정 행각을 벌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연은 거대한 파티션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솔라리스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자재 변경한 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백도연의 불안한 목소리에 윤세라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강지연은 이미 죽었고 모든 서류는 완벽해. 이제 이 회사는 우리 거야. 그들의 대화는 지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두 사람이 떠나고 지연은 파티션 뒤에서 나왔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복사한 파일들이 담긴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무기였다. 그녀는 어두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한 이 공간은 이제 적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한유라의 평범한 얼굴 위로 강지연의 차갑고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다. 손에 쥔 USB는 뜨거운 불덩이 같았다. 그 안에는 백도연과 윤세라의 죄를 증명할 첫 번째 증거가 담겨 있었지만 한유라라는 이름의 힘없는 인턴 사원에게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힘이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만 잘리고 쫓겨날 것이 뻔했다. 강지연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법적인 힘과 무엇보다 그녀를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강력한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상욱 변호사.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모든 법률 자문을 도맡아온 삼촌처럼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충성스러웠다. 백도연은 지연이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 변호사를 해고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신의 범죄를 아는 사람을 미리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조상욱 변호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거대 로펌을 떠나 서초동의 낡은 건물 한 구석에 작은 개인 사무실을 열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지연은 그의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서 세상 누구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문을 두드렸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조상욱 변호사는 많이 늙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한때의 총기가 사라지고 깊은 환멸과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강지연 대표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는 어린 여자 한유라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백도연이 보낸 첩자이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제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소. 돌아가 주시오. 조 변호사는 차갑게 그녀를 내쫓으려 했다. 그 순간 지연이 그의 책상 위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다. 그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삼촌의 왼손 흉터 아직도 비가 오면 쑤시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조상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20살 생일날
그가 술에 취해 그녀에게만 털어놓았던 비밀이었다. 세상에 단 두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 조상욱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연은 그의 혼란을 틈타 두 번째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스위스 비밀 계좌의 정보였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약을 위해 그녀에게 남겨준 비상금 계좌로 오직 그녀와 조 변호사만이 아는 것이었다. 그녀는 계좌 번호와 함께 비밀번호를 그의 귀에 속삭였다. 아빠의 첫 번째 벤자민 나무. 조상욱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계좌 정보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눈앞에 어린 여자가 풍기는 분위기, 말투, 그리고 눈빛, 모든 것이 그가 아는 강지연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성은 여전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부정하고 있었다. 환생이라니, 그것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지연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보였다. 그녀는 냅킨 한 장을 꺼내 순식간에 어떤 건물의 단면도를 그려내려갔다. 그것은 과거 그녀와 조 변호사가 함께 고민했던 미완성으로 남았던 미술관 프로젝트의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당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그 옆에 그려 넣었다. 천재 건축가 강지연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냅킨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조상욱의 마지막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대표님, 정말 대표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죽었던 조카가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자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배신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지연은 그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조상욱의 눈에 예전의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패배한 늙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을 되찾은 충직한 기사였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지연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손에 넣은 증거들을 털어놓았다. 작은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사람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조상욱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은 그날 이후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 기지로 변모했다. 사무실의 벽면은 백도현과 윤세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만든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들로 가득 찼다. 한유라의 몸을 한 강지연은 내부 정보원이 되어 적진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맡았고, 조 변호사는 외부에서 법률적 그물망을 짜며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지연은 인턴 사원이라는 신분을 완벽한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녀는 상사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척하며 회사의 모든 구석을 돌아다녔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방대한 양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그 안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에 남아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이용해 회사의 내부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의 눈에는 삭제된 파일과 암호화된 장부 뒤에 숨겨진 진실이 보였다. 조 변호사는 외부에서 움직였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백도현과 윤세라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이 하나둘씩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 결과 지연이 발견했던 유령 회사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윤세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짜 공사 계약서를 만들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재무 사기의 설계자였으며, 백도현은 그 돈을 이용해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내부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업계의 경쟁사인
엘리시안 디자인이 새로운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디자인이 지연이 목숨처럼 아꼈던 미발표 유작 프로젝트 솔라리스와 소름 끼치도록 흡사했던 것이다. 몇몇 디테일만 바뀌었을 뿐 건물의 핵심 철학과 혁신적인 구조는 명백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돈과 회사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재능, 그녀의 영혼 그 자체를 훔치려 했던 것이다. 두 갈래로 진행되던 조사는 마침내 한 지점에서 합쳐졌다. 조 변호사의 팀이 백도현이 엘리시안 디자인의 대표와 비밀리에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윤세라가 내부에서 설계를 빼돌리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면 백도현이 중간에서 경쟁사에 그것을 팔아넘기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사고는 이 모든 범죄를 덮고 회사를 완벽하게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조 변호사의 사설 탐정 중 한 명이 의문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 안에서는 윤세라가 유독 한유라, 즉 지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기 시작했다. 신입 인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유능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눈빛이 윤세라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연에게 일부러 위험하고 처리하기 힘든 업무들을 떠넘기며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모든 위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헤쳐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연처럼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모든 위험을 예측했다. 그녀는 윤세라가 던진 함정들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그녀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비리의 증거들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복수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연약한 한유라의 모습 뒤에서 그녀의 영혼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비밀 기지가 된 변호사 사무실의 화이트보드 앞 지연과 조 변호사는 그들이 완성한 거짓의 그물망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백도현과 윤세라를 중심으로 유령 회사들과 엘리시안 디자인 그리고 매수된 인물들의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제 그들의 범죄 동기와 수법, 그리고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의 살인 계획을 증명할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강지연과 조상욱 변호사의 보이지 않는 압박은 마침내 백도현과 윤세라의 완벽했던 범죄 연합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시작은 그들이 빼돌린 자금을 숨겨두었던 해외 비밀 계좌에서부터였다. 국세청에 접수된 익명의 탈세, 제보. 물론 그것은 조 변호사가 국제적인 인맥을 동원해 던진 첫 번째 돌멩이였다. 계좌가 동결되자 두 사람은 처음으로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가 아닌 욕망으로 얽혀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관리하는 계좌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백도현은 윤세라를 몰아붙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데 익숙했다. 윤세라는 그런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멍청하게 꼬리를 밟힌 거겠지. 요즘 당신 너무 눈에 띄게 돈을 쓰고 다녔어.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달콤한 애정 대신 서로의 무능을 탓하는 날 성가시만이 가득했다. 강지연은 그들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 시간이었다. 그녀는 교묘한 심리전을 계획했다. 그녀는 인터넷 신분을 이용해 윤세라의 사무실 컴퓨터에 잠입했다. 그리고 백도현이 곧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간에 맞춰 위조된 이메일 창을 화면에 잠시 띄워놓았다. 아르헨티나 도피 준비 완료. 자금만 도착하면 즉시 출발 가능.
마치 윤세라가 혼자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이었다. 예상대로 믿기는 성공적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 이메일을 엿본 백도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배신감과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윤세라가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만의 살기를 찾기 위해 그녀 몰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고 다른 은신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의 어설픈 움직임은 당연히 윤세라의 눈에 포착되었고 그녀 역시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게 되었다. 한때는 완벽했던 공범 관계는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그들은 회사에서도 사사건건 부딪혔다. 중요한 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공개적으로 서로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들의 불안정한 관계는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었고 직원들은 모두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이 만든 혼돈의 소용돌이를 차가운 만족감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린 범죄자들은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지연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다. 윤세라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확신한 백도현은 그녀조차 모르는 자신만의 비장의 카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강지연의 사고를 조작했다는 완벽한 증거물들이었다. 그는 늦은 밤 자신의 회장실에 있는 비밀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야근을 하는 척 그의 동태를 살피던 지연의 눈에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그녀는 백도연의 뒤를 밟았다. 그가 향한 곳은 회사 지하에 위치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자료 보관실이었다. 그는 낡은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숨기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지연은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겨있는 캐비닛을 어렵지 않게 열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이 건물의 모든 보안 취약점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손에 들어온 작은 하드 드라이브. 그녀는 인터넷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던 정비공과의 대화, 녹음 파일,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백도연의 목소리까지. 마침내 그녀는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손에 꽉 쥐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이제 그녀가 가진 진실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서로를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는 두 마리의 짐승은 자신들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망령이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와 심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장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지연 아키텍츠와 엘리시안 디자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규 랜드마크 이카루스 타워의 런칭 기념 행사는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화려한 무대였다. 단상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백도현과 윤세라는 비극을 딛고 성공을 이뤄낸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최근의 잡음들을 모두 잠재웠고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았다고 믿었다. 윤세라는 자신이 훔친 강지연의 디자인 철학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이카루스 타워의 핵심은 인간의 끝없는 열망을. 그녀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행사장 구석의 스피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초라한 인턴 사원의 복장을 한 한유라, 즉 강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행사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조상욱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그들을 막았다. 그는 행사 주최 측에 내부 고발자의 공익 발언권을 보장하는 법적 서류를 내밀었다. 백도현과 윤세라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지연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여왕이었다. 그녀는 연설대 앞에 서서 거대한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그녀가 생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타임스탬프가 찍힌 원본 설계도와 이카루스 타워의 설계도가 나란히 나타났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표절이었다.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어서 윤세라의 서명이 담긴 자재 변경 승인서와 그로 인해 빼돌려진 자금이 흘러 들어간 백도현의 비밀 계좌 내역을 차례로 폭로했다. 백도현과 윤세라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미쳤어.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백도현이 소리쳤다. 윤세라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너 같은 인턴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강지연 대표님의 디자인을 훔친 건 바로 너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필사적인 부정은 스크린에 떠오른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경멸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모든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끝났을 때 지연은 마침내 개인적인 복수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오직 윤세라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또렷했다. 기억나 세라야, 내 결혼식 전날 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며 내 품에 안겨 울던 거. 그때 내가 나한테 물었지. 이 건물 기초석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그게 뭐냐고. 평생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비밀 문구를 입에 올렸다. 에이드 아스트라 베이르 에스페라.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해.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준 세상에서 오직 그녀와 그리고 그녀가 말해준 단 한 사람 윤세라만이 아는 문구였다. 그 문장이 한유라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윤세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깨져내렸다. 그녀는 눈앞의 인턴 사원의 얼굴 뒤에서 자신이 죽였던 친구의 서늘한 눈빛을 보았다. 말도 안 돼. 너는 강지연이야. 윤세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반응을 본 백도현 역시 불가능한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들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은 이름 없는 인턴 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 강지연, 바로 그녀였다.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죄책감이 아닌 초자연적인 공포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두 사람은 구석에 몰린 채 유령을 본 사람처럼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지연은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켰던 두 사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장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카루스 타워 런칭 행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극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백도현과 윤세라는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기술 유출주가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때 세기의 커플 비극을 이겨낸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들은 이제 희대의 살인마이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속죄하며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이름을 잊어갔다. 한유라의 몸을 한 강지연은 조상욱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조 변호사는 그녀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제시했다. 첫 번째 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이 강지연임을 증명하고 과거의 이름과 회사 그리고 모든 재산을 되찾는 것이었다. 두 번째 길은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다.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이름 없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낡은 민박집을 빌려 평범한 한유라로 살아갔다. 화려한 옷 대신 낡은 청바지를 입고 값비싼 와인 대신 씁쓸한 인스턴트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느꼈다. 강지연이라는 이름이 주었던 성공의 무게도 복수심의 불길도 없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천재 건축가 강지연의 삶은 늘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압박감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느라 정작 자신의 곁에 있던 악마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성공을 얻었지만 행복을 잃었고 마침내는 목숨까지 잃었다. 그에 비해 한유라의 삶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작은 것들에 대한 소박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보육원을 보게 되었다. 예산 부족으로 곧 철거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새로운 보육원의 모습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꿈과 웃음소리가 담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보다 더 큰 희열과 보람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을 더 이상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지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한유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망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짓는 건축가였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조상욱 변호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그녀는 강지연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하여 지연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조 변호사가 맡아 운영하며 그녀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남쪽 바닷가 마을.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새로운 보육원이 완공되었다. 한유라는 안전모를 쓴 채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의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조상욱 변호사가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아버지가 딸을 보듯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두 번째 삶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다.